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 도발했습니다만 오늘 것 가장 강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코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사일 발사 왜 더 위협적이고 도발적입니까? 도발적이죠. 매우 네. 도발적이죠. 지금 중차대한 시국에 쏜 게 도발적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EEZ에 떨어진 게 도발적입니다. 지난번까지 쏜 거는 자기네 EEZ를 향했는데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매우 경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은율해, 황해도 은율에서 두 발을 쐈는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가 쭉 날아오는데 여기까지 딱 왔거든요. 한 1000km 날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점점점점점점 이어가면 이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그 위치는 샤리키라고 그럽니다. 네. 거기에 ANTPI-2 네. 우리 성주에 배치될 그 사드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데 네. 탐지 거리는 2배가 되는 네. 2000km 정도에 미치는 그 사드 레이더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km 날아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만 1300km쯤 오게 해서 바다를 건너 육지에 떨어뜨렸다면 주일 미군 기지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위협을 했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해, 일본의 영토에 해당하는 영해는 아니지만 EEZ라는 배타적으로 일본이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바다에 떨어뜨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일본인들은 정말 충격이라 하던데 실제 그 정도 느끼는 게 맞는 겁니까? 맞겠죠. 네.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늘 네. 합참 관계자한테 우리한테 만약 우리 EEZ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는 EEZ는 공해라서 네. 일본의 영공이나 영해가 침공을 받은 게 아니라서 대응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대응 안 하자니 어렵고 국제법상으로 대응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또 가만히 있자니 어렵고 지금 일본을 매우 곤란하게 만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 아키타 현해입니다. 오가 반도라는 일본 쪽 그 해안 지대에서 촬영한 건데 저 앞바다 어딘가에 오늘 새벽, 오늘 아침 북한에 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가 네. 미사일 파편을 현재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있고 현재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주의할 점은 네. 원래 노동 미사일이 은율에 있지 않습니다. 네. 평양 이제 북쪽에 있는데 평양 북쪽이요. 네, 예. 그걸 야간에 몰래 끌고 와서 은율까지 내려와서 쐈다는 게 중요하고 네.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쏜 다음에 미사일이 10km 이상 올라가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나중에 알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도발이 네. 과거에도 한 번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과 직접적으로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평양 북쪽에서 황해도 은율까지 뭐 몇백 킬로를 내려왔을 텐데 심야했기 때문에 미군의 군사 위성도 알 수 없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게 TEL이라고 하는 차량에서 네. 왔을 텐데 이 하늘에 날아가는 그 물체나 바다에 떠 있는 물체는 배경이 깨끗하잖아요. 하늘을 내지는 바다. 근데 땅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해갖고 그 레이더나 위성으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어떻게 포착하는가 하면은 발사돼서 폭발이 나가지고 자외선이 나오고 화염이 모일 때 체크하는 거라서 차로 네. 움직이면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요. 1998년, 지금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도발이 한 번 있었는데 18년 만에 이 정도 규모 다시 한 번 생겼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심각한 표정으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我が国の安全保障に対する重大な脅威であり、許し難い暴挙であります。明白な国連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北朝鮮に対して断固抗議をいたしました。米国、韓国と連携し、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자, 의연하게 한국과 미국과 같이 3자가 대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1998년도 북한이 이런 특대용 도발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좀 재현된 것 같군요. 그때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일본 열도를 넘어서 북태평양에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때는 대포동인데 대포동은 밑에는 노동, 위에는 스쿼드를 합쳐서 중간에 네. 보게 되면 이게 철제 프레임이 보이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 위로도 일본 위로도 인공위성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100km 이상인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영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북한은 그런 개념으로 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이 자기네 하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악을 했었죠. 그런 네. 것들이 축적이 돼갖고 지금 그들은
패트리어트 팩3 그때 도입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사드가 들어온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지금 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네. 우리나라 12L이 영해는 벗어났는데 우리 육지 12L이하고 울릉도 12L이 사이는 공해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제 거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북에서 쏴서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대포동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요 언저리 좀 떨어뜨릴 경우에 그 얘기죠.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네. 우리 12L이 빼고 나면 공해가 한 20L이 남는데요. 네. EEZ는 됩니다. 거기다 떨어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네. 이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보다 일본을 상대로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일본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데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네. 좀 더 받들으면 패트리어트 팩스를 맞춰볼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그까지는 안 왔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약을 올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라면 네. 우리가 NLL에서 북한이 포사격을 해서 NLL을 넘어오면은 우리가 네. 3배 쏩니다. 네. 마찬가지로 북한이 만약에 우리 영해나 영해와 인접한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도 원산 앞바다나 북한 인접 지역에다가 현무투를 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북한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998년도 그 당시에 대포동 1호를 쐈던 거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이 네. 그 98년도라는 것이 언제냐면 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서 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좀 숨을 쉬려고 하는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1년차 여름에 있었던 예, 일이죠. 숨을 막 쉬려고 하는 때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가 저기 날짜 적은 게 8월 30일 날 쐈는데 9월 1일 날 최고인민회를 개최해가지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쐈기 때문에 비록 일본을 넘어갔다고 하지만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네. 자기네 능력을 가시한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분명히 일본을 위협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군사적인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일단 정치 외교적인 해석이고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처음 쏜 거는 93년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무수단과 비슷하게 그냥 실전 배치를 해버렸어요. 네. 한 번 쏘고 나서는 그냥 전 부대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노동을 올래 들어와서 지금 연속해서 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쐈던 건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400km를 날아가면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뭐 사드 배치하는 하나 이유도 되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800km를 날아갔었고 이번에 1000km를 날아갔습니다. 네. 이걸 군사적으로 해석하면 뭔가 하면은 북한이 노동을 덜렁 배치해놓고 성능 검사를 안 했던 거죠.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다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네. 막상 꺼내서 쏴보니까 어떤 건 가다가 폭발해버리고 어떤 건 날아가고 해서 지금 군사적인 판단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배치했던 거를 다시 전투 검열한다. 두 번째 성능 개량이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93년도에 노동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똑같은 게 지금 무수단도 지금 발사를 하면서 고각 발사했다가 멀리 발사했다 하는 것들이 그냥 덜렁 배치했다가 지금 김정은이가 뭔가 검토해라. 네. 진짜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걸로 군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어떻게 위협적인지. 그야말로 주일 미군을 그대로 겨냥했고 그 방향대로 쐈고 1300km, 그러니까 300km만 더 날아갔더라면 주일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과 북한이 손잡은 그 형식을 좀 막는 그 흐름이 냉전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걸 중국이 계속 깨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를 이제 사드 문제로 이제 밀어내치는 상황이 갔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일본은 더 자극받고 더 똘똘 뭉치게 돼서 전략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자꾸 이제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데요. 네. 지금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드 배치하자 그러는데 성주에 계신 분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국제정치가 이 항상 전쟁으로 가거나 전쟁 직전까지 가는 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 생각 다르고 중국 다르고 다 다르고 다른데 북한은 지금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군사적으로는 쟤네들이 미사일을 꺼내서 성능 검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걸 쏘면 쏠수록 대한민국에서는 사드 배치하자는 의견이 올라가고 일본도 미국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의견이 올라가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기는 우선순위에서 이걸 택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한반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일본을 직접 요격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일 간의 그 정보교류 약정이 있습니다. 네. 어레인지먼트거든요. 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도 현재 한미일 간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으로 이게 격상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다 생각이 되고 네.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해서 오히려 뭐랄까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입장이 어려워진 그 현 정부를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그 작태를 저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국과 러시아 생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9월달 대통령이 천안문 성로에 섰을 때 사실은 선거 제대로 치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잖아요. 푸틴과 같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9월 초에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저 자리인데요. 중국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런 미사일 도발 어떤 셈을 할지,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네. 저도 밥 먹을 때는 편한 사람 친구랑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근데 가끔씩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취재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 때문에 싫은 사람도 만나고 일 때문에 살인사건 현장도 가고 하는데 네. 외교라고 하는 거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 중에서도. 네. 근데 매우 불편한 사람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가지고 매우 웃으면서 뭐 즐거운 척 하는데 결국은 돌아서면 속셈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항상 명분을 걸어갖고 이걸 이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러시아가 지금 어정쩡한 입장인 게 북한을 지원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랑 굉장히 가깝지만 우리의 그 탄도탄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위성 기술에 있어서 미국은 일치 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또 러시아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싸우면서 친해져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외교 현장에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러시아 가는 걸로 하나의 피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셨던 장면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군사행진 보았습니다만,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대통령은 9월 2일, 3일이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드 얘기도 할 것이고 오늘과 같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좀 생각을 달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우리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당연히 그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네. 사드 자체가 뭐 러시아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맡기면 그 방어적인 무기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북한이 자꾸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그 협조가 정말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틀에 있어서 통일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만약에 북한 체제가 민주화되거나 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그 이익은 전부 다 러시아에 간다. 왜냐하면 철도도 러시아로 통해서 연결되고 가스관도 직접 연결되고 해서 네. 모든 이익이 러시아에 돌아가니까 네.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의 통일에 좀 이바지해달라라는 그런 아주 그 대승적인 그런 외교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가시기로 한 데가 블라디보스톡으로 돼 있죠. 모스크바 아니고 이제 블라디로 가죠. 극동에 있는 북동을 가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대북한 공작과 활동을 하는데 전초 기준은 좀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일제랑 우리랑 투쟁을 하던 시기에 첫 네. 번째로 왜 우리 안중근 의사가 나오고 했던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두만강 근처에 있는 연출이라고, 우리 발음은 연출입니다. 그 러시아 발음은 조금 다른데 그쪽에서 초기에 우리 독립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있는 부대가 함경남도에 들어가서 17사단, 일본군 17사단과 처음에 전쟁을 하다가 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돌아가고 안중근을 포함한 몇몇 핵심 인물들이 손가락 자르면서 우리 네. 반드시 한 놈 죽이자라고 해서 행동대원을 1, 2, 3 정하는데 그중에 순서가 딱 된 게 안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살을 하는 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뭔가 대북 공작을 하는데 하나의 별도 기지로서 지금 연출해 같은 두만강 이북 지역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러시아 동방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개발이 안 되는데 한국 자본이 들어가서 경제를 키워주고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인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하나의 우리 뒷마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큰 노력을 위해서라도 지금 북한을 지지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작년에 이제 전승절을 기념하면서 자신의 수도 한복판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베이징엔 갔고 모스크바엔 우리 대통령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9월 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미사일 도발 계속되면은 자,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을 돌려놓는 일이 필요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 안고 있습니다.